1년에 1억개씩 찍어내던 손톱깎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 가까이 수출됐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했던 부동의 1위였어요. 30억 인구가 이걸 쓴다는 얘기도 있었고 중국 총리가 이걸 들고 왜 우린 이런 거 못 만드냐 일종의 광고를 해주기도 했고요. 미국 보잉사랑 상표권 싸움이 붙었던 일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꽤나 익숙한 상표 777이라고 숫자 3개가 딱 박혀있는 거예요. 충남 천안에서 시작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만든 분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인데요.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무학이었고요. 한쪽 눈과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안고 계셨는데요. 나이 40에 공장을 인수해서 이 손톱깎이 하나에 완전히 몰입을 했고요. 오직하게 한 우물만 파면 세계를 평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실제로 확인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딱 20년 만에 글로벌 1위 브랜드로 성장시키면서 세계 무대에 이름을 남겼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자꾸 그국님만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나 하고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지만 최근에는 상속세 관련 이슈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대한민국 강소기업 37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손톱깎이라는 건 정말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대부분 손톱을 가위나 칼로 다듬곤 했는데요. 이런 신박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손톱깎이를 비교적 빠르게 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인생 아이템이자 브랜드 37을 일군 고 김영규 회장. 1935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소아 마비를 앓고 6.25 때 포탄 파편에 맞아서 한쪽 눈을 잃었고요. 다리에도 장애를 안게 됐는데 일사후퇴 때 가족들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와서 천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20대 초반부터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들을 팔면서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자파상 같은 거였죠.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유난히 잘 팔리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트림이란 이름의 미제 손톱깎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만족해하고 필요로 하는 걸 보면서 이걸 제대로 만들면 대박이 나겠다 한 거죠. 이 트림이 손톱깎이의 원조격인 전 세계 1위 브랜드였어요. 훗날 엄청난 승부를 벌이게 될 거란 걸 상상도 못했겠죠. 처음에는 재료라고 해봐야 미군 부대에서 나온 드럼통이나 깡통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잘라서 얼기설기 손톱깎이를 만들었는데요. 그땐 손톱깎이가 아니라 손톱 뜯기 수준이었다고 해요. 예쁘게 이렇게 손톱을 자르는 게 아니라 손톱 뜯기기 일쑤였고요. 그리고 나이 40줄에 다 쓰러져가는 작은 손톱깎이 공장을 인수하고 37의 전신 대성산업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공장에 가보니까 체계고 뭐고 엉망이었다고 해요. 길면 한 5년 동안은 내가 애를 먹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부지게 마음 먹고 이제 목발을 짚고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틀을 잡아나갔는데요. 처음부터 수출이 목표였다고 해요. 당시 정부 기조도 그랬고 뭔가 꿈을 크게 갖는? 근데 그때도 아까 그 미국산 트림이랑 독일, 일본 제품들이 꽉 잡고 있었고 금속 가공 기술에서도 차이가 커서 세계 무대는 그저 꿈이었습니다. 자체 브랜드도 없어서 OEM 방식으로 수출을 해야 했고요. 대신 버는 족족 전부 다 기술 개발과 공장 설비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1,000원 벌면 1,000원을, 10,000원 벌면 10,000원을 다. 일단 기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손톱깎이 한 개 만들려면 공정이 한 40개 정도 거쳐야 하는데요. 금형, 열처리, 조립, 도금 등등 뭐 하나 쉽지 않고 또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미국 기업에서 하청을 받으면 그 본사 공장에 직접 가서 기계를 보고 배우고요. 거기에다가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새로운 걸 개발해냈는데요. 뭔가 배울 만한 게 포착이 되면 말도 안 통하는 해외 공장에서도 기계를 멈춰 세우고 유심히 살펴봤다고 하고요. 작업을 중단시키고 막 덜치고 막 봤어요. 나 그래요. 남의 공장에 가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엔지니어들이랑 밤을 새서 이 공장 기계를 열어서 뜯고 씹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고 한 거죠. 연삭기라고 그라인더, 이 금속을 깎는 기계인데 수동이라서 분량도 많고 균질하지가 않으니까 분량률을 최소화하는 그런 자동 연삭기를 발명해낸 일화도 있었어요. 어쩌다가 나온 불량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수출 비행기가 적도를 지나면서 화물칸 온도가 확 올라갔는데요. 손톱깎이 케이스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걸 다 회수해서 미련 없이 싹 불태웠다고 하고요. 손실액이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수출 기업에는 품질과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이 품질의 핵심은 손톱깎이 날의 길이였습니다. 트림 같은 외국 제품들은 이렇게 날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리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37은 아랫날의 길이가 이렇게 0.02mm 더 길게 만드는 방식을 고안했어요. 손톱이 더 부드럽게 잘리는 데다가 날도 쉽게 무뎌지지 않았던 거죠. 바이어들이 처음에는 이거 불량 아니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직접 써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손톱깎이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 날이 맞물리지 않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기술의 핵심이었던 거죠. 열처리 공정도 품질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무르지 않으면서 절삭력을 오래 유지하는 적정 강도를 찾기 위해서 몇 년을 연구 개발에 매달렸고요. 결국 최상의 강도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의 품질을 갖추기까지 원자재 공급처의 역할도 컸다고 하는데요. 어딜까요? 포스코 15cm이라고 불리는 손톱깎이의 최적화된 탄소광을 생산했어요. 국내 업체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OEM 생산 체계를 넘어서 자체 브랜드도 론칭했는데요. 777 럭키7이 세계 천지인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 가방으로 유명한 37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품 하나씩 단품으로 생산을 하다가 어느 날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세트로 팔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한 거죠. 손톱깎이랑 쪽가위랑 뭐 여러 가지 미용 도구를 세트로 묶어서 판 게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터진 거죠. 얼마나 터졌냐면요. 1988년에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무려 110만 세트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납품까지 남은 시간이 딱 석 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 속도로는 한 60만 세트밖에 못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안 올 이런 기획이기도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한 거죠. 전 직원이 생산직, 사무직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공장을 24시간 풀로 돌려서 결국은 기한을 맞췄다고 하고요. 그 공장에서 상품이 줄줄이 나와서 이제 비행기에 실리는 걸 보면서 다들 뭐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다고 해요. 이때 수출고가 500만 달러였는데 1년 만에 1000만 달러로 2배가 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새로운 유통망을 뚫어보기로 하는데요. 세계적인 유통체인 월마트 납품에 성공하면서 탄탄한 공급처를 잡았습니다. 반응도 뜨거웠어요. 수주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요. K마트에도 물건이 깔리게 되고 유명 백화점에도 입점을 하게 되고요. 아까 그 트림이 꽉 잡고 있던 시장을 빠른 속도로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선 거죠. 수출이 주력이다 보니까 IMF 때도 환율 변동에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더 잘 나갔다고 하고요. 그때쯤에 미국 보잉사랑 상표권 분쟁도 붙었어요. 보잉이 자기네 777기를 앞세워서 1990년에 먼저 등록을 해놨으니까 우리 거라고 한 거죠. 37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정체성인데 지켜야죠. 보니까 미국 특허법은 우리랑 다르게 등록일이 아니라 사용일이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썼다는 증거만 찾아내면 되는 거였죠. 공장을 다 뒤지고 자료를 다 뒤져서 1984년에 미국의 777 상표로 수출했던 기록을 딱 찾아냈어요. 증거를 내미니까 결국은 같이 쓰자. 보잉이 양보를 한 거죠. 작은 한국 회사가 세계적인 대기업의 판정승을 거둔 사건이었습니다. 기사들도 많았는데 사파가 손톱깎이가 막 보잉기를 이렇게 딱 물어버리는 그런 사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요. 1997년 중국의 주룽지 부총리가 총리가 되기 전에 경공업 현장을 둘러보는 장면이 관영 CCTV에 방영됐거든요. 주 총리가 37 손톱깎이를 손에 들고 우리 중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못 만드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엄청난 대박 광고가 된 거죠. 한동안 중국에서도 난리였고요.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수입한 제품 1위가 삼성전자 애니콜이랑 37 손톱깎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새로운 제품들을 앞세워서 한때 2천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2003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고요. 1975년 창업 이후로 적자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타기 시작합니다. 너무 유명해지니까 복제품, 짝퉁이 판을 친 거고요. 중국에서 나이키랑 아디다스에 이어서 6번째로 짝퉁이 많은 상표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짝퉁을 다 사들여서 용광로에 불태워 녹이면서 강하게 대응을 했는데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의 품질이 좋아지고 또 철강 원자재 값도 오르면서 여러 가지로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렇게 한 우물만 파오다가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바이오 벤처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그리고 김영규 회장은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3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회사와 임직원, 가족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는데 이게 기업이 크게 흔들린 발단이 됐죠. 2008년에 김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 이슈가 터진 겁니다. 증여자가 5년 내에 사망을 하면 증여가 상속이 되면서
상속세를 더 내야 했는데요. 가족들이 임직원들에게 증여된 주식에 대한 상속세까지 모두 다 부담을 해야 했던 거죠. 워낙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대한 세금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가족들도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상속세 부담에 회사 지분 240만 주 가운데 200만 주를 팔아야 했습니다. 이걸 중회홀딩스가 샀는데 손톱깎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아까 그 바이오 회사만 놔두고 3M은 다시 매물로 내놓게 되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이걸 다시 가족들이 지분을 회복하면서 회사를 되찾아오긴 했는데요. 아까 그 짝퉁이랑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분 구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경쟁력이 확 떨어졌고요. 후발주자로 치고 올라온 중국 기업 르메이에게 세계 1위 자리도 내주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상속세 관련 전문가 토론회도 열렸던데요.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3세븐의 사례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밖에도 유니더스, 락앤락, 농우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상속세 관련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인데요. 지난 7월에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요, 요 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 되는 이 자그마한 손톱깎이를 붙잡고 3세븐의 엔지니어들은 말 그대로 끝장을 봤습니다. 한 분야에 몰입해서 한 우물만 파고 들어간 결과 가슴 한가운데 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새긴 이 손톱깎이를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어냈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쭉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우물을 파고 계신가요?